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푸드를 입양해 학대 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포구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에 선정됐습니다. 2021년 횡성군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여수시가 시민공감 이야기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3인의 무대가 완성됐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서울 올림픽 경기장 K스포돔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약 한 달 만에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의 3위일체로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됐는데요.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조율 실패와 이준석 대표의 파업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돌고 돌아 3인의 그룹 무대가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출범식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모두의 단합을 강조하며 정권의 교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으며 문재인 정권의 방역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코로나 중환자가 병실이 없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 없는 국민은 급등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고통받고 또 집 있는 국민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선대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지난 3일 김 총괄 선대위원장과 윤 후보 사이에 있었던 울산 타협전까지만 해도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의 배제를 조건으로 선대위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두 인사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연설에선 정반대의 시각이 나타났는데요. 빈부격차 등 사회 갈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실용적 정부에 무게를 뒀지만 김병준 위원장은 자유주의 체제 확장을 제시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김병준 위원장은 소극적 정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윤 후보는 이러한 신경전을 의식한 듯 연일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분배와 안전 그리고 공정의 담론이 살아 펄떡이는 새로운 자유주의 철학과 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상처 입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실용적인 정부, 실력 있는 정부가 국민의 소망입니다. 통합민주정부가 국민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한편 지난 7일 옛 국민의당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희망하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윤 후보는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 발전과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동시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선대위가 출범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조만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 후보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드를 입양해서 잔혹하게 학대한 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기업 직원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약 1년 동안 19마리를 입양했고 학대가 매우 잔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이 커뮤니티와 온라인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청원글은 푸들만 19마리를 입양 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매립한 남성의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 학대해 죽인 강아지들의 사체를 묻고 범행을 숨긴 채 새로운 푸드를 입양해 오며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원래 강아지 주인 중 한 명이 해당 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SNS에 글을 올렸고 또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푸들 견종을 분양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입니다. 반려견 애호가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 푸들 견종을 입양했습니다. 이 남성은 강아지를 입양 후 지속적으로 학대 후 치료하고 또다시 학대를 반복하는 가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학대한 강아지들을 아파트 화단에 유기했고 현장에서 8구의 사체를 확인했습니다. 뒷다리죠.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묻히는 것 같은데. 꼬리, 이쪽에 꼬리. 머리는요? 머리 있어요? 남성은 전 주인들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산책 중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남성은 강아지들을 억지로 물을 먹이거나 불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하고 머리 부분을 때리거나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 불법 유기했습니다. 너무 처참하게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하니. 전 견주들은 남성을 믿고 입양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거주하는 사택의 사진과 자신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견주들은 남성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네 사택을 보여주면서 사택이 복층이고 내 옥상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견주들은 공무원이고 연봉도 세고 뭐 어디 다닌다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무 많이 믿었던 거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산책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바에는 좋은 데 가서 온전하게 사랑 좀 많이 받으라고.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이라던 남성은 공기업에서 근무, 전북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입양해 군산의 사택에서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남성은 회사에서 난처하게 됐다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취해오기도 했습니다. 동물단체는 동물보호법을 강화 및 가해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물단체 고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수법과 범행 이유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사라진 강아지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소상공인 지원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명목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집권 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이재명 후보도 진심이면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나온 추경 편성에 황당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코로나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 실태와 액수에 대한 구체적 추산 과정도 없이 덜컥 50조, 100조 원 투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대선에서 자영업자 표심을 잡겠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은 아닌지 비판했습니다. B일보는 문제는 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100조 원이면 초슈퍼로 불린 내년 예산의 6분의 1이라며 현재 가외또는 세수잉여금 3조 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지출을 5에서 10% 줄이고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쥐어짜도 씀씀이가 정해진 부처 예산을 10%나 줄인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증액된 607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9%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얼마나 지났다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니 또 빚을 내자고 하는 건 무책임하게 짝이었고 빚을 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은 국가재덕에 대한 고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무리한 주장과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정치권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송파구에서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는 송파책 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전시의 이해를 돕고 박물관의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원봉사자 50명을 모집해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전시 안내, 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1년입니다. 송파구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 온마을 정원사는 주민의 손으로 마을 정원을 가꿔 더 정답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송파구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인데요. 송파구는 최근 송파 온마을 정원사 교육 및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을 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송파 온마을 정원사 교육 및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정원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샘플과 다양한 사례 사진을 전시하는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송파구는 송파 온마을 정원사들이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가기 위한 마을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마포구 거주자 혹은 마포구 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시 전형 온라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1대1로 40분씩 진행되는 이번 상담은 마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대학 입학원서 지원을 앞둔 수험생을 위해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 온라인 1대1 특별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마포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진학 상담회는 합격 가능 대학 및 학과 상담과 원서 작성 등을 상담합니다. 상담은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되고 한 명당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마포구 거주자 및 자녀, 마포구 내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입니다. 선착순 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마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구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해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마포구는 앞으로도 마포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실시한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3억 3,823만 3,312개를 분석한 결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가장 높았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찾아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측정됐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에서 지역 청년 창업가와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 재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현장 소통은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대전 팁스타운과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한 청년기업 대표 11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창업 여건과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이루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과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11월부터 진행한 1, 2차 지급에서 누락된 업체를 대상으로 3차 확인 지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 지급을 위해 12월 한 달간 온라인과 방문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3차 확인 지급은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업체와 2차 간편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영업 제한 업체 중 행정명령 이행 사업체가 해당되며 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3차 확인 지급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제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시가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일 세계양궁연맹 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경쟁 도시였던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를 제치고 10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광주시가 2025 세계양궁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두 차례의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완활한 대회 유치 준비 상황, 양궁 인프라 보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6명을 배출한 도시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대회 유치 공식 선언 이후 대한양궁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WA 실사단의 양궁 국제경기시설의 완벽한 준비 상황과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음원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실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양궁연맹 운영위원회는 당초 중국 상하이에서 약 4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2022 현대양궁 월드컵 대회와 2025 세계양궁연맹 총회도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AI 핵심 인재 양성의 요람인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가 2기 교육생 157명을 성공적으로 배출했습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사관학교 2기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루 8시간의 AI 이론 과정, 해커톤 대회, 기업 협력 및 자율 프로젝트 실무 과정 등의 교육이 7개월간 진행됐습니다. 교육생들은 전국 AI 공모전 등에서 수차례 우승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광주 AI 창업 캠프 1호점에 입주해 창업을 준비하는 등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엇이든 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힘을 얻어 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교육생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취창업 연계, AI 기업 취업 박람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봉평 생활체육공원이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개최했는데요. 주민들이 체육활동과 여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군 봉평면에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인 봉평 생활체육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018년부터 봉평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지을 계획을 세웠고 작년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기간은 1년 반이 걸렸으며 총 4년여간의 긴 준비 끝에 드디어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봉평 생활체육공원은 지역 내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해 각종 생활체육과 운동을 이어가기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조성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사업비 99억 5천만 원을 들인 이번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2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이 탄생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내에는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의 시설도 마련돼 각종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봉평 생활체육공원은 2만 8천 평방미터 부지의 축구장과 족구장, 풋살장 각 1면과 걷기 트랙 등을 조성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평 다목적 체육관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를 치를 변변한 운동장이 없어서 매우 불편했는데 이번에 봉평 면민의 수건 사업인 체육공원이 준공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봉평 생활체육공원 현장에서 열린 이번 준공식은 한왕기 평창군수를 비롯한 지역기관 단체장과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먼저 난타와 트로트가 결합한 신나는 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이후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도 이어졌으며 공사 현장을 책임진 현장 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예, 봉평 주민으로서 이런 시설, 참 훌륭한 시설이 생겼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고 앞으로 제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민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국민체육건강진단에 이바지를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바람과 노고가 모여 만들어진 봉평생활체육공원은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복지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평창군은 매년 열리는 평창효성문화제와 봉평생활체육공원을 연계해 다양한 공간 활용을 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행복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만큼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넓게 조성된 생활체육공원이 효성문화제 각종 행사와 대회 유치 시에 활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생활체육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 면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라고 생각하며 현재 시공 중인 실내 체육관이 완공되면 각종 전국 대회, 전지훈련 등 여러 체육 행사를 유치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봉평생활체육공원이 지역 주민의 하악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전면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창군은 봉평생활체육공원을 통해 코로나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풀고 행복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봉평생활체육공원 준공에 그치지 않고 공원 내 근린생활용 소규모 체육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8개 읍면 봉사단체장 연합활동으로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나눔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이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며 지역별 자연봉사단체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읍면별 자원봉사단체장 및 센터 운영위원 40여 명이 참석해 만두, 떡, 지짐 등 도시락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기회, 2021년 횡성군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대회가 개최됐습니다. 11월 30일 횡성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아동 친화도시 횡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제안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아동 친화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7팀은 각각 개성 넘치는 발표와 참신한 정책으로 심사위원 및 관람객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대상은 횡성초 4학년으로 구성된 찹쌀떡팀의 아동이 안전한 횡성 정책 제안이 차지했습니다. 군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상 정책들의 반영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지역 주민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역복지 활동가인 외로움 공간단 배프를 양성해 왔는데요. 올 한 해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함께 건강 체조를 하고 예쁜 꽃과 나비가 그려진 도안에 플레이콘 붙이기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갑천면 외로움 공감단 배프가 마련한 외로움 공감 프로그램입니다. 갑천면 배프는 지난 6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매일 1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펼치는 한편 떡 나누기 특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즐겁게 라는 그런 목표 아래 프로그램 뭐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체험 활동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레이콘으로 그림 완성하기라는 그런 미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날을 굉장히 기다리고 또 우리 보면은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러셔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이렇게 갑천면은 물론 9개 읍면에서 97명의 베프 지역복지 활동가를 양성해 왔는데요. 이들은 각 지역마다 소단위 전수조사를 통해 외로움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조 모임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은 그간 펼쳐온 베프 활동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외로움 공감단 베프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고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후원하는 2021년 공공복지정책 및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 지역복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모전은 복지 사각지대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적극적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지역복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군은 코로나 시대 주민주도 외로움 극복, 외로움 공감단 베프를 주제로 공모했습니다. 횡성군 복지정책과 외로움 정책팀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후원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2021년 공공복지정책 및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 지역복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횡성군 외로움 정책은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횡성만이 특별한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 공감단 베프 지역복지 활동가와 함께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주민주도 지역활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인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충북 청주와 세종, 대전 천안 등 충청권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충청권 3050 생활권이 실현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는 지난달 29일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 4개 시도 공동연구팀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할 전략으로 광역 인프라와 산업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광역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충청권 거점 도시 4일을 30분, 충청권 모든 지역을 50분 안에 있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힘을 쏟습니다. 이를 위해 초광역 간선 도로망과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4개 시도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에는 영남, 호남과 달리 지방은행이 한 곳도 없어 지역 금융 기반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청권 메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현재 4개 시도가 따로 지정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 브랜드를 만들고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마이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메가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1단계로 충청광역행정본부를 설치하고 2단계로 충청광역청을 설립한 뒤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물금역 KTX 정차 필요성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위해 2021 제2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에 참가해 양산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양산시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교통중심 도시 양산이라는 비전으로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노선 확정과 현안 사업인 물금역 KTX 정차 필요성 등을 홍보했습니다.
포럼에는 정관계 인사와 도시 발전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도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분야별로 기조 연설, 주제 발표,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일건 양산시장은 이날 개회식 후 진행된 대한민국 메가시티 리전을 위한 대한민국 도시포럼 비전 선포식에 직접 참여해 향후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교통중심 도시로서 양산시의 현재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KTX 열차가 양산 물금에 정차해야 될 필요성은 다분히 많습니다. 반경 2km 안에 16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양산 부산대병원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외래 환자가 연간 74만 5천 명에 달하는 이 막대한 수요가 KTX가 정차하지 않는 관계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은 필히 KTX를 정차시켜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또 홍보부스에서도 행사 참가자들에게 물금역 KTX 정차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여수 새로운 100년을 열다를 주제로 현암도서관에서 시민공감 이야기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가운데 온라인으로는 노인, 여성, 문화계를 대표하는 시민 패널들이, 현장 오프라인에는 농업, 수산, 축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이야기 한마당에서는 시민이 말하는 여수시의 새로운 변화와 시민 중심 정책, 분야별 주요 정책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3일부터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와 같은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방역 패스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상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